여기 일본 경제를 폭망시키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올림픽으로 일본을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놓고 요새 뭐하고 지내나 했더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과거 저질렀던 행적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다니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아베의 자진 사퇴로 인해 총리직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어떻게 힘 좀 써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각에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일본 정계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수출 규제로 일본의 위기를 자초하고 올림픽 개최로 일본 경제에 쇠말뚝을 박아버려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그동안 어떻게 정계 복귀 좀 해보겠다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베의 행적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한때 아베 신조의 입이라고 불리며 친아베 성향을 보이던 최고의 우군 요미우리 신문은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부족한 행사비, 아베 사무소가 지원했다는 기사로 특종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말 요미우리 조간 1면을 장식한 이 기사엔 아베 측이 지난 5년간 800만엔 넘게 행사비를 지원했고 그 차액 행사비에 관한 호텔 측의 영수증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미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미우리의 기사에서는 아베 신조 수상 측이 주최한 벚꽃 모임의 전야제에 관해 파티 회장이었던 호텔 측에 지불한 총액이 작년까지 약 5년간 2,300만엔이었으나 참가자들이 낸 회비 총액은 1,400만엔에 불과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차액 800만엔을 아베 측이 대신 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측은 아베 측으로부터 차액을 수령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작성해 아베 측에 전달했으며 특수부도 영수증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 특수부는 호텔 측은 물론 아베의 공인 제1비서 및 사설비서 외 아베 신조 후원의 인사 등 이미 20명 이상으로부터 임의 취조를 끝냈음이 확인됐다. 아베는 지금까지 사무소 차원의 경비 지출은 일절 없고 사무소가 보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해왔다. 이 행적이 사실일 경우 아베 신조는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아베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파에서는 아베 총리직 재등판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에서 이런 폭탄 기사가 나오자 흘러나왔던 총리직 재등판설은 쏙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베는 부정을 저질렀고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야 어찌됐건 간에 아베 전 총리는 검찰에 나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 측이 지역구 주민 등이 참가한 벚꽃 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국회에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의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수사 대응이 정해진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찬 비용을 대신 낸 적이 없다고 밝힌 아베 총리와 달리 그의 비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측근들도 아베 총리의 비리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건 여부와 별개로 이번 조사로 인해 아베 전 총리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벚꽃놀이 행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해왔는데 이미 도쿄지검은 상당 부분 이를 뒤집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에서는 정계에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자민당 내 역학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이 있습니다. 상케이신문에서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제1비서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면서 자민당 내 아베 전 총리 존재감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페페TV야, 벚꽃 행사 비리 의혹은 총리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검찰이 나서는 거야? 뭐 달라진 게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벚꽃을 보는 모임의 참석 인원은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였던 것이 아베 정권 시절 12,000명, 14,000명으로 늘어나다가 문제가 터진 2019년에는 무려 18,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벚꽃 모임의 참가 대상자들에게 총리 대신이 직접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말은 즉 총리 개인 및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국가 행사에 초청하는데 아무나 부를 수는 없겠죠. 누가 봐도 사회적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유명인, 운동인, 문화인 등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야쿠자 등 조직 폭력배 간부, 다단계 업체 대표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해버린 것입니다. 총리가 다단계 업체 대표나 조폭과 함께 자신들만의 행사를 벌여 홍보 및 영업에 공공연히 이용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다단계 업체 대표나 야쿠자를 부르는데도 국가의 혈세가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들 불러서 벌이는 행사로 나라 돈을 탕진해 먹는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베 신조가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으문이다, 나도 피해자이문이다 이러면서 대충 아베의 능구렁이 같은 상황 대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대로 행사의 비용을 아베 측 사무소가 지불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바로 일본의 공직선거법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야제는 참가자들의 회비로 진행됐으며 매년 조금씩 달라졌지만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의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선의로 해결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사무소가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요미우리의 특종 한방으로 아베 신조의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랬다면 아베는 좀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특수부는 이미 그 차액을 아베 사무소가 보전한 증거인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물 및 뇌물 공여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에 관련된 것은 연좌죄이므로 장부 기재 책임자의 구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 사법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여론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 8년이나 최측근으로 장관을 역임하고 신임 총리로 발탁된 현직 총리 스가조차 아베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처럼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수사를 확대하는 데엔 스가 총리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 9월 아베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그의 후임으로 올라섰지만 이젠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측들이 사실이라면 모든 의문점들이 해소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한 이후 최근 들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코니 신사를 2차례 참배했고,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베 전 총리 주변에서는 벌써 3번째 총리로 등판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가 자신이 총리에 오르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현직에 살아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이냐, 아베의 움직임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벌써부터 스가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지도력이 없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25%포인트 늘어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 스가 총리가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아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겠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계열사의 월간지 론자에서는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스가 총리와의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던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명성을 단번에 실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심지어 그를 충실하게 따르던 두 언론사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 장관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수사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삼선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가 총리로서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총리를 넘어선 야망남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아베 총리가 검찰의 조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스가 총리의 표정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황이 허덕이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무역은 해체되고 다들 쥐살길 바쁘다며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점에서도 대한민국과 우정을 쌓으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각별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뚫고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우정을 다질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느 국가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Fact check. 대한민국이 겪었던 약소국의 서러움은 아픈 역사를 낳았습니다. 고려인 또한 한국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데요. 1907년 러일 전쟁이 종료되면서 일제의 요청에 의해 조선인을 배척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로부터 조선인의 농장은 몰수되고 조선인 노동자는 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제국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37년 10월 히틀러의 버금가는 세계 공산제국 건설을 꿈꾸던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17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 허벌판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내다 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장차 조선반도를 자신들이 점령하고 다스릴 흉계를 세우고 조선반도 통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만주 독립군 세력들을 일본 첩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운 척박한 땅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홍범도 장군조차도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쫓겨갔고 그곳에서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한많은 생을 마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생존이 가능한 것일까 싶은 이 척박한 땅에 버려진 우리 동포들은 이동기간 중 2만 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나가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며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약 18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정도의 집단 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들이 힘겹게 살아남았고 또 그곳에서 노력 영웅, 산업 영웅 등으로 현지화에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있듯이 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고려인 독거 문제는 현지 고려인 사회 자체적인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왔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는 고려인 강제 이주 70주년이 되던 해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10년 3월 마침내 아리랑 요양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함께 오래된 유치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우리 재외동포 재단이 60만 달러를 들여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요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에는 강제 이주 고려인 동포 1세대 및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정부가 과거 한많은 조선 역사를 온몸으로 이겨낸 산 증인들에 대해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살핀 덕분에 아리랑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시며 생활하고 계신데요. 흉악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역사의 산증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에도 코로나가 번진 것인데요. 아리랑 요양원의 고려인 독거노인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한국 정부에 전해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에 한국 의료진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원의 의료진을 아리랑 요양원에 급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에서 58명 중 현지 직원 16명과 고려인 독거노인이 29명 등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지시가 내려온 지 단 하루 만에 의료진이 파견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대체 어디까지 진화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모진 이사장 및 국립중앙의료원 의료팀이 타슈켄트 현지에 도착해 현재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활동입니다. 의료팀은 도착 후 짐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아리랑 요양원에 방문해 환자 상태 및 분류 상황, 치료 및 중증도별 시설 상황 등을 긴급 점검한 뒤 현지 의료진과 합동회진을 했습니다. 또 현지 간호사 전원에 대한 방호장비 착용, 근무 공간 배정, 관계자 동선 분리 등의 감염 대처 교육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제공, 산소치료, 앰뷸런스 배정, 전담병원 지정, 우즈벡 보건부 차관 현장 지원 관장 등 우리 의료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우정은 과거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를 맞아 더 돈독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사태 초기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직접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방역 물품 등의 지원을 넘어 이례적으로 전문가까지 파견해가며 우즈베키스탄 방역을 도왔습니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한국이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풍요 속에서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난 우즈베키스탄은 위기 속에서도 모든 국가가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중앙아시아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며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올해 상반기 유일하게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농업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0.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페페TV야, 에게 뭐야, 0.2%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것도 성장이냐? 아닙니다.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5.8%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충격을 받았고, 해외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 공화국,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러시아 경기 둔화에 따른 송금액 감소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선방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산업부는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경험과 모델을 우즈베키스탄 측과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를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우즈베키스탄 무역 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거쳐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협상 개시를 위한 우리 측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협상 개시를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4,500억 우즈벡 발전소 사업 해외 수주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4,500억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국내 기업 수주를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98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무바렉 발전소는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경제산업 발전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시설이 대부분 50년 전 건설돼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기업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의 손녀부터가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셋째 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차녀는 5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셋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손녀가 서울에서 태어난 경험은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점을 우즈벡 대통령에게 각인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어떻게 저렇게 일처리가 야무진지. 아니 지시가 내려온 지 하루 만에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현지 조사하고 환자 파악에 우즈벡 의료진과 공조까지. 아니 외계인들이세요? 무슨 옆 동네 외진 나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신속하고 세심한 조치인데요. 맡은 임무 무탈하게 수행하시고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진심으로